자,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두 번째 주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늘 뭐 홍원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핵심은 뭡니까? 핵심은 요 문성호 위원장이 더 잘 아실 것 한번 같은데요. 말씀해 주십시오. 네. 참 정리를 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지난번 공수처 법안에서 예. 이제 좀 약간 거기서 이제 좀 파생되어 났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수사권을 약간 원래 검찰이 갖고 있고 이제 판사한테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건 또 경찰이 그걸 경찰한테도 이제 위임을 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? 그 지방 경찰이 그렇게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으면 예전에 그 약간 좀 민주화를 이루기 전에 있었던 중앙정보부 공수처는 중앙정보부랑 다른 게 뭔가라는 제 견해고요. 그리고 경찰이 그렇게 수사권이 생기면 나치에서 있었던 게슈타포 그 경찰들이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수사권 갖고 있으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계속 표적 수사를 할 것이고 혹은 버닝썬 때 경찰총장 그 사건 때처럼 자기가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수사를 약간 안 할 수도 있는 그 약간 좀 양날의 그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그런 의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거를 약간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느냐.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짧게 한 번만 오늘 이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하니까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자제하는 이제 그런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. 이 수사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이게 내용이 1954년에 이제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62년 제5차 개헌에서 검사에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영장 청구권을 이제 주는 내용을 골자인데 이걸 몇 번 이제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죠. 그게 제일 처음에 시도를 DJ 정부로 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던데요. DJ 정부 또 노무현 정권 때는 이걸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. 잘 안 됐었고 이명박 정권 때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.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요지가 이제 형사들에게 이제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한, 그 비대해진 권력을 나눠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검경 수사권의 핵심이고 또 그를 통해서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검찰, 경찰 이 사람들을 또 관리하는 하나의 집단을 만들겠다. 대통령 밑으로.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질 전체의 관리를 받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공수처장이 또 그들을 이제 관리하겠다. 그러니까 권력 위에 권력을 만들고 그 중간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은 나눠서 일선에다 뿌리겠다. 뭐 이런 사실 뭐 얘기를 듣자면 되게 취지가 좋아 보이기도 하죠. 그렇죠. 근데 장점도 있을 거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들을 절대 무시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근데 경찰 일선에는 모든 경찰들에게 수사권이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봅시다. 경찰서에 뭐 저도 선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이게 너무 국민화가 실접속하고 있는 권력에게 권력을 더 주게 되면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찰한테 수사권이 많이 인양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패들이 일어날 수 있고 유착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정경 유착을 뿌리 뽑자고 경찰에게 사실은 이 수사권을 나눠주자는 건데 그게 더 만연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고 공수처는 더 큰 문제인 게 저는 고민해봤어요.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연동형 비례와 공수처를 태워서 갈까? 왜 이걸 고민 안 해볼 수 없잖아요. 네.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. 근데 고민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. 연동형 비례는 제가 보기에 절대 될 수가 없는 아니에요.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한 25개 정도 지역 빠지는 지역에 그 의원들의 반발 그리고 이미 저희 당만 해도 114명이고 네.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바른정당이 한 8명 정도 되시죠. 거기만 반대 전부 다 해도 통과 안 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180석을 지켜야 되는데 네. 아마 안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이 연동형 비례안을 소위 말하는 범여권 3당에 던져주고 핵심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적인데 왜 그럴지를 보니까 첫 번째는 노무현 정권 때의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정권에서.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?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? 네, 한번 해보자 하고 또 네. 로스쿨 만들고 이 소위 말하는 고졸 출신 네. 사법고시를 패스했던 대통령이 그간의 비리들을 보이던 주류 집단의 사람들을 이제 치겠다, 정리하겠다, 권력이 비대화된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. 그 성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그 곰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 총으로 심장을 못 찌르고
쏘긴 쐈어요, 산탄총을. 그러니까 이 잠자던 곰이 깨어나서 더 자기네들을 공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 속에서 비리,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공수처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막는 거군요. 이 공수처에는 제가 보기에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에요. 저 또 그 전 정부를 정권을 졌을 때에 대한 학습이고요. 왜냐하면 가장 먼저 권력의 누수 현상, 소위 말하는 레임덕 현상이 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검찰들입니다. 사법부. 네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레임덕이 올 것 같으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칼날들 조금만 들어오면 그들 사찰하고 감찰하고 해가지고 때려잡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원한 자기네들의 집권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이 수사권 조장에 대해서 일부분 경찰들에게 아주 작은 부분들 좀 더 점차적으로 이제 권한을 늘려가는 것들을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연중에 하면서도 이 공수처라고 하는 이 권력 위의 권력 또 공수처는 누가 또 이거 감사합니까?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검찰 내에 감사 기관을 좀 더 강화하고 맞습니다. 뭐 그들의 이제 도덕적 해이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되지 자꾸 권력 위에 권력 만들고 권력 위에 권력 만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끌고자 하는 정국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만 가려고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 자포와 독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. 하여튼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네,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. 예. 이 사실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라는 칼을 잘 활용을 해서 네. 적폐청산을 해오다가 자기들 말로는 이 적폐청산이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본인들이 이제 수사권 자기들이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대통령 공약이었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예. 가지고 검찰과 각이 벌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죠. 방금 우리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을 무너뜨릴 그리고 반발을 무너뜨릴 그리고 토사구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금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확실히 지난번 헌재 이제 이미선 강행건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김성룡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본인의 레임덕이 왔을 때를 대비한 약간 일종의 그 마지노선을 딱 구축해 놓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사실 어필을 되고 있어요. 근데 이걸 이렇게 딱 잘못 이게 근데 또 SNS나 이렇게 주변 친구들한테 잘못 던졌다가는 막 왜 이렇게 자꾸 매도하느냐. 혹은 제 친구 중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공수처를 약간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니까 술자리에서 야 그럼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도둑이 경찰 왜 무서워하는지 아느냐?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살짝 당황해가지고 야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보부야 라고 했더니 너무 왜 이렇게 안 좋게만 보느냐. 믿고 맡겨볼 수 있는 거 아니냐. 약간 국민들 중에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아직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왜 그런 것 같아요? 너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, 이게 최순실 고역에 너무 많은 그 실망감. 그리고 약간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참 좋아했었지만 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간은 뭐 슬라마슬람 하면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 보수층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선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.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. 저희가 주신 권력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.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도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. 자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갔으면 좋겠고 맞습니다. 이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. 2011년에 이 홍만표 기획조정국장이었나요? 검사장급 이상이 이제 이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나오니까 전원 사표를 썼어요. 근데 엊그제 문무일 지금 검찰총장께서도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셨고 검찰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거거든요.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 잘못됨을 정확하게 찍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말 권력의 신여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당사자인 검찰, 경찰은 지금 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자기가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요.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지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. 눈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뭐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장 일정을 급거 변경해서 내일 귀국한다고 그러면서 그랬고 어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조홍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
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. 뭐 무슨 뜻인가요? 이거 약간 좀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죠, 사실은. 네,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, 뭐 이런.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거 네, 어린 나이에 이 정치계에 들어와 이 정치의 속성, 권력의 속성을 보니까 네. 이제 권력을 저들이 잡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잡은 권력을 또 나눠서 가져가는 권력을 이제 쟁취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분열이 올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 조응천 그 어떻게 모셔왔습니까? 사실 조응천 그 당시 이제 민정 비서관이었나요? 그 박근혜 정권의 핵심 그 권력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본인들이 얻은 이익이 얼마나 큽니까? 그래 개개인 헌법기관으로서의 말을 그렇게 꺼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당 원내대표가 또 당 지도부가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들의 권력도 길지 않겠구나.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걷어들인 겁니까? 본인들이 사정해서 그 사람들 모셔온 거지?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표현이 참. 예, 좀. 자,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? 예. 예. 이건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수사권이라는 거는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수사권이 너무 남발되고 개개인이 수사기관이 되다 보면 너무 안 좋게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보부라고 생각합니다. 중앙정보부 때 그렇게 당하셨던 분들이 공수처를 만든다? 저는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수사권을 경찰한테도 나눠주겠다. 나치의 게슈타포를 그렇게 비난하시고 중앙정보부도 욕하시는 분들이 왜 그거를 굳이 밀어붙이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검찰을 개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란, 효율적일 거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지난 한 15년, 20년 전 이제 다 돼가 됐겠죠. 노무현 정권 때 잘못 써서 깨어난 곰의 몸부림을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. 이번에 죽이려면 정확하게 죽이십시오. 하지만 잘 죽지 않을 겁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